자체, 개인 돈 이렇게 쓰시면 사기죄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시중은행사나 카드빚으로 회생을 신청해도 형사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요. 최근에는 돈을 못 돌려받는 사례가 늘다 보니까 금융사조차도 고소하는 사례가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죄 형사고소 원래 어떤 경우에 빈번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반 금융권 채무가 아닌 사채나 개인 채권자 관계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것이, 아니 난 회생을 신청한 건데 왜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개인회생 제도를 간단히 다시 정리해보면요, 법적 강제력을 통해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해 원리금을 조정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법원의 힘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겁니다. 물론 채권자의 정식적인 이의제기 단계도 있긴 하지만 이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처음부터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은행이나 카드사들과 같은 금융사들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 운영하지만 사채업자나 개인 채권자들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회생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돈을 상당 부분 못 받게 되거든요. 세금처럼 우선 변제 채권이 같이 있다면 배당받는 것조차도 후소지로 책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해질 수 있죠. 그래서 회생 신청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원래 통상적으로 채권자 집회에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요, 간혹가다 개인 채권자분들은 참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고요? 억울하니까 법원에도 직접 출석을 하는 거죠.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라면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는데 계획적으로 돈을 빌려놓고 회생으로 무마하려 했다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까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럴 때 형사소송까지 당한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압박도 크지만 회생 절차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기 고소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해당 채권은 손해배상 채권이 돼서 탕감이 불가능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 사건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채 관련된 채무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실무적으로 이 증빙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빙 자료 자체를 모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은행 대출처럼 부채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이런 추가적인 자료들을 별도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문제는 현금 거래에 이루어졌거나 사채업자의 신상조차도 모를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요, 애초에 증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그나마 모은 자료조차도 소명하기엔 부족해서 해당 채권을 애초에 회생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차용증과 진술서 등을 준비했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가족한테 빌린 돈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사이에서 오간 돈은 정말로 쉽게 인정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법원은 이러한 가족 간 거래를 사실상 증여나 생활비 지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빌려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생활비로 사용했거나 결국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채무자 본인에게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부는 이런 채권에 대해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 공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건을 상담할 때요, 이런 가족 채권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포함시키지 말고 따로 갚는 쪽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연히 형파 면제는 조심해야 될 이슈가 되겠죠. 혹시 대출금이나 빌린 돈을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으셨나요? 그리고 이걸 회생에 넣어서 탕감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훨씬 더 꼼꼼한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생 제도의 구조상 허위로 채무 관계를 꾸며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면요. 내가 알고 있는 개인 채권자 이름으로 또 채권 금액도 높여서 회생을 신청하면서 그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금액이 오히려 정상적인 금융사나 카드사 이런 데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개인 채권자에 대한 배당 변제금이 훨씬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 개인 채권자가 배당받은 그 높은 변제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다시 물려주는 식으로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사채나 개인 채무의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와 채권자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개인회생 신청 시 사채 및 개인 채무의 주의사항 3가지 잘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채권자의 집회 참석, 이의제기, 민형사 소송이 있을 수도 있는 점,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사이에 오간 대출금은 인정받기가 어려운 점, 특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받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개인 채권자가 있는데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곧바로 사건을 접수하시면 이의제기가 수시로 일어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러한 채권들을 과연 개인회생에 포함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으시고요. 그 결과 포함해도 좋겠다는 결정을 하셨다면 개인 채권자의 협의를 이루시는 게 일단 최우선입니다. 만약 개인 채무 관련해서 대처법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홍준 변호사였습니다.